네, 이번엔 추심의 뒤집기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가장 궁금해하는 국지적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지금 보도는 계속 나왔는데 언뜻 내용을 쭉 정리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죠. 이란과 좋은 대화 진행, 열흘에서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게 될 것.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중동 평화는 없어. 합의 안 하면 나쁜 일. 이건 뭐 당연한 일이고. 이 트럼프식 반어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란 공격이 임박해 있다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지난해 6월에 그 뭐죠? 미드나잇 해머? 야밤의 홍두깨? 야밤의 망치? 그 할 때 비트 폭격기가 서해로 미국 기준으로 서쪽으로 움직였다가 동쪽으로 가면서 성동격서를 했잖아요. 급작스럽게. 이번에 또 이번 주말에 그거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데 두 분의 의견은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뭐 정찰 위성을 띄워놓은 것도 아니고 뭐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어느 분부터? 네, 일단 뭐 리밋을 걸어두고 항상 네. 뭔가 액션을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성상 기한을 정해두고 빨리 결정해라는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뭐 이번에도 또 뭐 타코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별 합의 없이 뭐 유야무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이란 내부적으로 뭉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이슈.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상대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대외적 압박이 심할 때만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슈여서 현재 양쪽이 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란도 더 이상 뭐 물러날 데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 저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긴장감을 조금 높일 필요는 있겠지만 뭐 이것 때문에 시장에 뭐 본격적인 하락의 길로 들어선다든지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극단적인 것들은 안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한다고 한들 그러면 과연 미국은 봉쇄해라 그러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변수가 되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사우디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편 들 것 같지만 사우디와 UAE는 그 어느 편도 아니잖아요. 싸우지 말라가 핵심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왔을 때 양쪽이 모두 최소한의 만족을 가지고 물러설 수 있을지 그 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뭐 요인 암살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로 뛰어들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건 약간 뭐 긴장시키는 리스크이기는 하지만 텐션 정도 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정도로 아직까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이 표현이 미국의 유리한 합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란에 제한적인 코피 작전 검토, 코피 뭐 한 방 빡 때리는 건가 봐. 이렇게 코피 작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결국에는 한번 충돌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략 자산들이 다 이동했는데 철수라고 할 만한 임팩트가 강한 합의 이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란 입장에서도 보면은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딜 스타일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란 입장에서도 아까 김정일 의사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자중질환을 덮을 수 있는 건 한번 붙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얼만큼 전면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제한전으로 가서 빠르고 신속하게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합의를 할 거냐 이런 개념일 텐데. 네. 일단 미국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떨어지고 있고 중간 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데 이 이슈 때문에 다시 유가는 좀 올라오고 있고 물가를 또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성과를 내고 빨리 치고 빠지는 작전을 취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위협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항공모함 전단을 두 전단을 보냈잖아요, 지금 벌써. 예, 그래서 지금 긴장감을 좀 고조시키고 있는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란을 도와주려고 갑자기 뭐 러시아도 갑자기 이란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랑 뭐 사실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더 친해지고 있죠.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근데 이스라엘이 좀 변수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을 왔다 가면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여전히 가자 지구도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협박성으로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명분 예전에 보면 우리가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약속 대련
뭐 이런 정도의 그 치고받음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이란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미국은 더 부담스럽겠죠. 네. 예. 물론 이제 둘이 전면전을 붙으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충격을 또 감당해야 되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미국은 전면전에도 해봐야 그닥 실익은 없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이제 대치 상황을 좀 길게 하면서 이제 최대한 이제 뭐 기한을 두긴 했지만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내가 이래서 잘했다라고 정도로 해서 빠져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그 이벤트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미 가격에는 녹여서 이게 앞서 저희 오프닝에도 했지만 학습 효과. 그러니까 전쟁과 천재지변에는 맞서라라는 정식 격언을 자꾸 제가 강조드리는데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 이루어지만 자본시장에는 전혀 별로 영향을 안 주고 있고 물론 해결이 되면야 또 좋을 수 있겠죠. 이란과의 충돌도 지난해 경험했듯이 짧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뭐 사실 안타까운 인명이 살상되는 건 안 좋지만 그거를 자본시장에서 와 뭐 어떤 해석을 하는 건 그렇지만 굉장히 국한적이라는 거를 이미 가정하고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또 거기에 또 이제 방산이라든지 뭐 석유화, 이벤트성 거리 요것도 함께 좀. 그러니까 뭐 정유주 움직이고 있지만 정유주가 이것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흥구 석유 같은 종목군이 움직이는 건 뭐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고. 네. 근데 지금 뭐 GS나 S-오일이 움직이는 건 기본적으로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플러스 알파 정도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악재로 해석하면서 시장이 위축되기보다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유가 올라간 것에 대한 수혜를 먼저 찾는 네.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좀 공격적인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 유가의 민감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유가가 가장 민감한 지표라고 봐야 되는데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단 나름 이 안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지난 뭐 2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계속 기관으로 포장된 금융 투자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내리던 말던 상관없이 그게 약간의 시초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장중의 그립은 거의 금융 투자의 수급에 뭐 계속 끌려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코스닥 마찬가지, 유가증권 시장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관이 매수 전환하는 순간부터 강세로 가기 시작해서 1% 넘게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ETF 아니겠어요? 그죠? 반도체 ETF이기도 하지만 금융 투자의 매수는 전체 인덱스인 것 같습니다. 인덱스로. 그래서 지금 거의 전업종에 거의 시가총액 배분대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국내 최근의 수급은 해외 시장 움직임과 상관없이 국내 수급에 기인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명확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땡겨놓기. 네. 자, 하여튼 이 정유 석유화학은 사실 좀 황당하긴 해요. 흥구석유를 뭐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아마 그 GS 칼텍스에서 유류, 휘발유나 뭐 경유 같은 거 받아가다가 대구 경북 지역에다가 도소매 판매하는 네. 거잖아요. 적자예요, 또 거기다. 하여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유가만 움직이면은 석유 거기에 또 동전 주식이지만 한국 암코르 유전인가요? 그것도 뭐 이게 원래 페이퍼잖아요.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건데 계속 뭐 주가도 대중들은 그런 거에 막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대성산업이라든지 뭐 한국석유는 아스팔트 하는 회사 아니에요? 예. 그죠? 전혀 유가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예. 참 이런 것들이 좀 안쓰럽긴 해서 시장이 아예 또 그러니까 질이 좀 고급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가지고 학습 효과. 학습 효과. 네. 예, 그러겠죠. 예. 자, 방사는 좀 어때요? 방사는 이제 어차피 반등 한번 나올 자리에서 이게 빌미가 좀 돼서 조금 더 빨리 올라오는 것 같고요. 네. 분위기는 이제 어차피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에 뿌려놨던 단어는 각자 도생이죠. 그렇죠. 예, 뭐 앞으로 니들 방위는 알아서 하고 특히 이제 유럽을 한 70여 년간 나토 체제로 지켜주던 미국이 발을 빼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지금 독일도 지금 재무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조차도 지금 다시 재무장 얘기가 더 나오고 있죠. 자위대 뭐 이제 그 군대화 이런 것들도 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산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재래식 무기들도 지금
교체 주기에 다 들어갔어요. 전차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된 국가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방산은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산이 뭐 더 올라간다라고 해봐야 사실은 주요 종목들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로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등 나올 자리에서 좀 빌미로 조금 더 좀 다이내믹하게 올라오는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약간 사그라든다고 해서 빠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중장기로는 방산주도 지금은 좀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러면은 약간 방향을 틀어서 이 재료가 묻히긴 했는데 조금 눈에 거슬리는 재료가 이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AI 기술에 대한 시급히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엔트로픽발 AI 소프트웨어 뭐 그 멸망은 아니고 그 타격에 대해서 굉장히 겁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론화가 되거나 했을 때 반도체와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우리 주식시장은 마이웨이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갈 때까지 갈 거야 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 좋은데 우리만 독립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강한가? 지금도 계속 연속해서 이런 재료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세요? 뭐 지금 샘 알트만의 그런 얘기로 손잡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세력은 유럽엔 없죠. 네. 유럽은 뭐 빅테크에도 원래부터 규제를 하고 있었고 미국과 붙을 때마다 빅테크 규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다음에 지금 AI와 관련돼서 핵심 기업이 가장 없는 지역도 또 유럽이기도 하고, 뭐 ESML이나 일부 몇 개 기업을 빼면은 지금 뭐 그래도 미국과 아시아에는 최소한 뭐 인프라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전반적으로 좀 널리 퍼져 있는 데 비해서 유럽 기업들 중에 AI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럽과 손을 잡아서 그런 이슈를 뭐 공론화시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과연 뭐 국제 시장에서 먹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조금 물음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오히려 오늘 나왔던 이슈, 그러니까 지금 그 펀드, 일종의 사모펀드가 네.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혹시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이슈가 심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AI 디스트럽션이라고 하는 AI 파괴, 뭐 그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제가 잠깐 봤는데 문제 기사들 이제 요즘은 이 페이퍼 기사가 아니라 대부분 인터넷 기사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삽화 일러스트를 넣잖아요. 대부분 요즘은 챗GPT로 작성을 뚝딱 해갖고 넣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뽀샵이라고 했던 포토샵 얼굴 보정하고 그 어도비잖아요. 어도비 주가 보니까 주가가 녹더라고. 야,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는 타격이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럼 AI의 그 규제 이슈라는 것들이 등장을 해서 AI 소프트웨어에 또 심리적 타격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사모펀드가 또 엉켜 들어가서 이게 도미노처럼 가는 건 혹시나 기우인가? 그 얘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뭐 블루아워를 포함해서 뭐 KKR이나 몇 개 사모펀드가 급격하게 내려가긴 했지만 미국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 말고 다른 금융사들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특히 이제 그쪽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위 빅 M7 아래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급락이 같이 나왔다면 뭔가 조금 타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게 조금 뭐 부분 이슈 이 정도로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재료는 항상 상충되게 나오죠. 뭐 악재와 호재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그 뭐죠? 루빈 맞나요? 예. 요즘 하도 외워야 될 게 많아가지고. 루빈 시리즈가 좀 더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또 던졌어요. 다음 달에 GTC 뭐죠? 네. 그 뭐 또 행사 있잖아요. 네, 행사 있죠. 네. 예. 그러면은 이게 뭐지? 메모리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또 발전이 되는 거지? HBM4에서 HBM4 2루까지 가나? 16단으로 가나? 그럼 우리 또 열심히 또 만들어야 되겠구나. 또 흥났구나. 삼성전자 지금 불났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지금 뭐 반도체 뭐 AI 관련돼서 버블론이었다 갑자기 파괴론 나왔다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바꾸긴 하는데 예.
결국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엔트로피 때문에 부각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부 어도비도 그렇고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사스 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느냐, 거긴 경쟁 구도로 들어간 것 같고 AI를 잘 접목할 수 있는 회사들은 살아남는 거고 접목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도태되겠죠. 네. 예, 그런 과정에 이제 벌써 들어가 버렸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장은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항상. 네. 조금만 안 좋아도 망할 것 같고 조금 좋으면 아 여기는 되게 좋겠구나 이렇게 반응을 아직은 하고 있는 초기 시장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투자가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인데 블루홀의 문제가 확산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볼 때는 좀 아직까지는 기우인 것 같고 뭐 지금 BNP 파리바 얘기하면서 그 2007년도 얘기 갖고 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던데 네. 그거는 이제 월가에서 아주 자주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결국엔 돈은 또 어디서 기어 나오더라고요. 계속 예. 조달해가지고 근데 하수분처럼 예. 모질랄 것 같고 펑크날 것 같은데도 구해 오고. 오픈 AI도 뭐 $1,000억 다 구했다라고 얘기 좀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오픈 AI 밸류에이션이 네. 프리 IPO 하는데 $8,500억 밸류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자금은 이제 여유로운 쪽에서는 글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 수혜를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고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HBM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뭐 루빈을 빨리 출시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미 이제 반도체 만드는 삼성,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그 밑에 단에 있는 장비주들 네. 다 HBM4E까지 보고 지금 다 가는 거죠. 네, 가고 있는 16단을 거죠. 보는 것 같아요. 원시 네. 디램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더 얇게 더 막 깎아야 그렇죠. 되고 하니까 맞습니다. 시각 애칭 이런 쪽도 이슈가 돼서 네. 사실 뭐 기업 얘기면 CMTX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마이크론 맞습니다. 테크놀로지와의 그 관계성 때문에 오늘 주가가 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을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군요. 그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가장 그 공격적인 지금 증설을 HBM 쪽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HBM4E까지 보고 지금 공장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HBM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잘 참전을 했고 거기에 이제 또 SK하이닉스도 잘 버텨주고 있고 관련돼서 지금 이런 그 CMTX 같은 회사들도 보면 저거죠. 이제 마이크론에서 우수 협력사. 그렇죠. 탑 예. 서플라이어. 예, 그래서 여기가 참 맞춤을 참 잘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CMP 장비라든지 이런 이제 그 식각을 할 때 필요한 장비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여전히 지금 뭐 소부장도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를 사면서 올라오는 것 같고 이제 아예 그냥 반도체 소부장 ETF 이거 사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미스테리는 한미반도체 주가거든요. 아, 여기만 주가가 지금 계속 눌려가지고 예. 이건희 대표도 관심을 많이 두시잖아요. 한미반도체는 눌릴 때 보셔야 된다.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뚝심 보고 있게. 있고요. 물론 이제 밸류가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 로봇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렇죠. 로봇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 네. 한미반도체의 자체 이제 장비주 단에 보면 약간 밸류가 좀 비싸죠. 비싼데 네. 지금 삼성전자에 만약에 납품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상반기 안에 뭐 보도가 나올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지금 대부분 다 함구량 떨어져 있는 상태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비주들도 답답한 게 수주를 했어도 얘기를 못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카더라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뭐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한미반도체가 SK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 공장 더 짓고 있는 부분과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공장을 더 HBM 생산량 늘리는 거랑 우연인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예, 거의 시기가 맞아요.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한 200대 이상을 한미 쪽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와의 협력설은 최근에 뭐 어떤 사장님이 예, 부스에 찾아갔다 한미반도체 부스에 행사할 때 그런 걸로 보면 좀 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감한 주제라서 더 다루기가 시간은 다 됐는데 김종인 의사 또 안 듣고 끝낼 수 없잖아요. 20초만 드릴게요. 저는 뭐 한미반도체도 한미반도체인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지금 장비 핵심 포인트는 결국 저는 CMP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공정이 그 증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지금 뭐 밸류도 무시하고 지금 뭐 워낙
그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은 무섭잖아요. 주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소위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장비들은 여기저기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 안 오른 게 지금 KC텍 정도? 네. CMP 슬러리 제공하고 CMP 장비 만드는데 여기가 좀 덜 올라가지 않았나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 주말 앞두고 수고하신 두 분이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